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고한 대로 이금융권의 부실이 커져가고 있고, 특히 작년에 데드캣 바운스 나는 상황을 가지고 바닥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부추기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건설사 위기와 이금융권 위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집값이 안정적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되느냐?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관치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눌러놓으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또 많은 정책 대출이 나왔죠. 작년에 늘어난 주담대 중에서 3분의 2는 정책 대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 대출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부추겼는데, 결국에는 부실이 계속 커져간다는 소리는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게 집값이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금융권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위험까지는 아니고 금융권도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은행권 신규 부실 채권이 5.7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리된 게 4조 7천억인데 신규 발생한 것만 5조 7천억으로서 줄이고 정리하고 상매약하고 손실 내가면서 하더라도 부실 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준이고, 여기에 잔액 같은 경우도 당연히 4조 7천억 정리했는데 5조 7천억 늘었으니까 1조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 규모로 불어나고 있는 수준이다. 이 상황에서 금융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나는 편이죠. 특히 이자 수익으로 많이 내고 있는 편이고, 이자 수익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안정적이죠. 현재는 부실채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1금융권은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2금융권은 안 되죠.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가 작년 한 해 동안 5천억 넘게 손실을 봤고요. 그 전에 1조 5천억 정도 수익을 봤기 때문에 2조가량의 수익 감소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연체율 역시 6.55%로 전년 말 대비 3.14%포인트 상승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소리죠. 고정이하 여신비율. 고정 이하에는 고정 회수인분 추정 손실, 요주의가 들어가지 않은 정상 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주의 채권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만기 연장된 부동산 PF들. 그러니까 부동산 PF 부실까지 터지지도 않았는데도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또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2조 407억 원 순이익이 나긴 했지만 전년 대비로 3분의 1 정도 감소를 했고, 연체율 역시 2배 가까이 늘었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빼먹을 수가 없죠. 당기순이익 860억, 겨우 이익을 내긴 냈습니다. 전년 대비로 95% 정도 감소가 했고, 그 다음에 연체율은 5% 정도로 1.4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근데 새마을금고는 왜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부실 PF가 굉장히 많고, 근데 부실 PF가 많은 이유는 201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PF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즉 코로나 시기 때 많이 늘렸던 건데 불과 2달 만에 7%가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에 1%포인트씩 오르고 있어요, 연체율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아까 또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적자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성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수익성 악화는 충당금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역마진이 많이 나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건전성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쌓으니까 이거 다 손실로 가고 있죠. 그리고 수신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다. 사업성 때문에 수신을 감소를 시켰는데 수신이 감소하면 그만큼 자금 여력은 떨어지죠. 그렇다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늘렸다는 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부실채권을 정리를 거의 못했어요, 1금융권에 비해서.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 손실까지 나니까 이자 비용은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더더욱 위험하다.
다만 이제 PF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마을금고 이런 곳이 위험하지만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그나마 안전한 저축은행도 저렇게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터진다. 정부에서 안 터진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냥 신속 정리해라.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리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실이 나죠. 손실이 났는데 상매각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상각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매각하는데 부실 채권이기 때문에 잘 안 사준단 말이에요. 원하는 금액만큼 잘 안 사주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에서는 문제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실 채권을 빨리 정리하라고 압박만 하고 있죠. 왜? 연체율이 떨어져요? 4월 위기설도 없다. 문제 없다. 건설사 문제, 금융권을 안 번진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보여줘야 되죠.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요,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요, 사람들의 표심은 경제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문제들,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아무리 더 심한 것들이 나오더라도요, 이런 침체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부채도 잡고 내수시장 활성화되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지 않고 먹고 살기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압박을 하죠. 은행권들 압박해가지고 자꾸 돈 풀어라 하는 이유도 간단해요. 근데 어디까지는 되겠죠. 어디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은행권도 한계가 있다. 어쨌든 기업이고 수익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실이 나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라 라고 하면은 정리가 되는 게 아니다. 잘 정리하게 해주고 있지도 않아요. 저축은행에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연체채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다. 왜? 정리하면은 보통 경공매인데 보통 연체채권 공매 하면은 누가 받아줘요? 캠코가 받아주죠. 근데 캠코는 자금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연 2조 정도를 자금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를 이미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캠코 등 관련 펀드가 조성이 되어 있다. 근데 캠코에서는 더 많은 부실채권을 받아가지고 공매 내고 하기 위해서는 캠코도 어느 정도 자본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부실채권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캠코의 자본 여력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그러면 빨리 정리하게 하라고 말하지 말든가 아니면 빨리 정리하게 도와주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둘 다 안 된다. 왜냐면 지금 허그에도 돈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허그 LH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으로도 한계가 있으니까 허그는 역대 최초로 채권 발행을 했고 LH도 계속 채권 발행 늘리고 있죠. 자금이 부족하니까 채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문제는 세수가 엄청나게 줄었죠. 근데 세수가 더 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 같은 경우 지금 감면 들어가고 있죠. 직접세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간접세를 올릴 수 있느냐? 유류세 인하 연장. 왜 그러겠어요? 간접세 올리면 지금 바로 인플레이션 생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위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때 생각해보시면 어때요? 지금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면 안 돼요? 요거는 터진 뒤에요. 터지기 전을 비교해야죠. 이때 터졌잖아요. 언제 터졌어요? 2008년 9월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게 급격히 연체율이 늘어나다가 터지면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 터졌죠. 근데 보시면 뭐 이쯤 되겠죠? 6위쯤이니까 거의 저축은행 사태 터질 때는 요거 감당 안 되다 확 올라가서 터진 거고. 그러니까 그때보다 낫다고 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 추세를 봐야 돼요. 이렇게 되고 있다 갑자기 확 튀어오른 이 추세를. 그리고 요 정도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바뀐다. 요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거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부채 정리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PF 상황을 뒤엎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분양이 잘 돼야 돼요.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갔고 다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갔고 인건비가 올라갔고 자재비가 올라가서 건설사들이 힘들다. 분양가를 올려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다 필요 없이요. 분양이 잘 되면은
분명히 그냥 100% 됐는데도 손실나게 계획하는 그런 건설사는 없겠죠. 근데 분양이 안 되니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럼 분양이 왜 안 되느냐? 분양가가 높으니까. 분양가가 왜 높아요? 땅값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높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핑계들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원가 까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피해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계속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고,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커지는 것을 일단 잠시 막아두면은 잠깐은 안 터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점점 더 커지면 결국엔 힘에서 밀리면 더 큰 덩어리가 내려오게 되면은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막다가 안 막아줘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거고, 지금 뱅크런 막았던 새마을금고가요 작년에 5%였는데 올해 2개월 만에 연체율이 2%나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다. 거기에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자산 구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기억나세요?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지고 한참 있다가 무너졌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여기가 저축은행과 자산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금리를 막 누르고 상생금융하고 그러면서 뭐 저축은행이나 뭐 이금융권 도와라고 펀드 만들고 그러면서 문제 없다 이야기하고 정부에서 새마을금고 터지는 것도 보증해준다고 하니까 다른 이금융권에도 영향 가고, 그러니까 뱅크런이 아직 안 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중 같은 경우 보면은 저축은행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미 뱅크런이 나도 이상이 없을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빨리 팔아치우고 빨리 경매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빨리 번지는 건데, 그것도 넘어가. PF도 만기 연장해줘. 다 연장해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을 뿐인 거다. 그런데 버티다가 균열이 나는 그 징조들이 방금 저축은행 PF 연체율 늘어난 거 그래프 보셨죠? 딱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그 상황처럼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